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깊숙하면서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저쪽에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손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 고위급 협의 검토하자. 태국에서 열렸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만난 아베 총리의 손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앉읍시다. 그러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해서 11분가량 회담을 했습니다. 뭐 표현이 회담, 환담, 대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한일 정상 11분간 깜짝 환담을 했다. 아베 총리는요. 모든 방법 동원해 지금 꼬여있는 한일 관계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 기사 뭐 본격적으로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시죠. 세계 GDP, 세계 경제력, 뭐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한 거죠. 30%를 차지하는 시장, 최대 경제 블록 RCEP, 사실상 타결, RCEP 약자입니다. 뭐 풀면은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유무역 협정에 버금가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 등 15개 국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내년에 최종 합의합니다. 인도가 좀 관건인데요. 이번에 인도는 일단 빠지지만 더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27조 달러. 전 세계 경제력의 30%를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기 하강 극복, 자유무역 확산하자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국정원장이 뒤집은 안보실장의 발언, 이른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였죠. 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제 국정원장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ICBM은 이동 발사, 정의용 안보실장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정 실장이 폄하한 신형 미사일엔 고체 연료라 탐지 어려워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실장은 북한의 어떤 군사적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그다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인 반면 국정원장은 위협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정원, 김정은 12월 트럼프와 회담 목표를 삼고 있다. 한 달 내 실무 접촉 예상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에 검찰 또는 경찰 어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스마트폰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인생 탈탈 터는 압수수색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군요. 조국 전 장관 휴대폰 압수영장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증거에 키 쥐고 있지만 압수수색 함부로 허용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는요.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 선별 수집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휴대폰 기기 가져가서 뭐 다 본다는 거죠. 그럼 인권 침해 별건 수사 막을 기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박상혁 변호사, 이재영 전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쪽 봐주시죠. 11분 깜짝 환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 얘기고요. 갑자기 나온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가 이게 언제적 시절 얘기입니까? 근데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가 FTA, 방금 전해졌던 RCEP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
더는 못 기다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 이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문 아베 깜짝 환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이 우리를 겨냥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맞대응 조치로 이 지소미아 중단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시한이요. 11월 23일 0시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뭐 계속 간다 입장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군요. 이 상태로. 근데 그걸 앞두고 깜짝 환담이 있었다. 톱다운 해결 기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 정상 11분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정식 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요. 얼굴 맞대고 제대로 뭐 얘기조차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 좀 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관계 악화 방치 안 돼. 이런 공감대가 있고요. 이달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 11분 동안 이뤄진 깜짝 환담. 깜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어 통역, 그리고 일본 쪽에서 한국어 통역이 준비 안 돼. 영어 통역으로 대화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통역이 영어로 일본 쪽 통역에 전달하고 일본 쪽 통역이 그 얘기를 듣고 일본어로 아베 총리에 전달하고 다시 또 거꾸로 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차 통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만나서 인내심 갖고 북한 지속 관여를 뭐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언론은 어떤 기대감 그리고 만났다는 자체의 의미를 부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위급 대화를 진행해서 풀어가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본 쪽은 약간 결이 좀 다르게 가고 있나 봅니다. 한국선 우호적이었다는데 이렇게 묻자 일본 관반 부장관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한국에 물어봐라. 이거는 말 자체가 이렇게 딱 들으면요. 뭐 그다지 우리는 뭐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시면 양국 11분 환담 그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선 지소미아 입장에 대한 변화 기류가 약간씩 읽히고 있죠. 지금요. 조금씩 지소미아 우리가 뭐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국정원장 장관 같은 날 유화발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다지 반응이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실제로 이날 대화 무드의 방점을 찍은 청와대와 달리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단호한 입장 전달 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담이라는 표현 대신 대화는 말 그대로 그냥 말을 나눴다. 환담은 분위기가 좋게 얘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환담과 대화 약간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은 거세지는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풀 생각이 없어 답답해하는 한국의 입장이 드러났다. 초조한 문 대통령.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손을 잡아 끈 걸 이렇게 또 일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와 일본이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까지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자, 고민전 청와대 대변인은 굉장히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된다라는. 근데 반면에 일본 관방부 장관은요, 기자들이 한국에서는 뭔가 분위기 우호적이었다는데 환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한국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또 반응이 나타납니다. 굳이 또 그렇게까지 설명할 건 뭔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약간 결이 달라요.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콕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뭐 아베 총리를 좀 조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우예요. 그냥 얼굴 정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만 할 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얘기를 좀 10분 넘게 한 거예요. 그래도.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조율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전 결심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걸 겁니다. 예.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는 예. 아세안 10개 국가의 한중일, 예. 13개 국가가 만나는 자리인데 예. 에이펙 회의처럼 예. 개별 국가 간의 정상회담 자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장소도 13개 나라 국가의 정상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 예. 뒤에 있는 비어있는 소파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이 없었던 거죠. 어. 일본어 통역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하고 갔다면 이건 준비된 회담이구나라고 짐작을 하게 만드는 건데 예. 영어 통역만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거고요. 어. 두 정상이 만나고 나면 이 다음에 행보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톱다운 해결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 지금까지 한일 간의 마쿠에서만 외교 채널에서든 또는 비공식 채널에서든 접촉을 해왔다면 예. 이제 두 정상이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적인 채널에서 고위급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장관급이 될 수도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채널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무슨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지금 한일 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일본 언론들이 우리를 향해서 초조해진 문 대통령이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한일 문제는 한일 관계 갈등은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소미아 종료 예. 이번 23일 0시부터로 이제 종료가 되는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 미국이 다각도의 채널로 나서서 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양국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게 지금 외부의 큰 변수고요. 예. 앞으로도 남아있는 건 많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를 하지 않고 예. 연장을 한다면, 예. 그럼 일본은 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경제보복이라고 했던 예.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는 그 앞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로 양측이 역사 갈등을 일으키다가 예. 경제 보복으로 나왔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예. 앞으로도 또 남아있는 게 많아요. 예. 아까 처음에 시작된 강제징용 배상에 관련된 지금 우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중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기업의 자산을 지금 압류 조치를 예. 했거든요. 법원에서. 예. 이걸 지금 하는 시점에 가면 일본은 외무성의 담당자의 코멘트이긴 하지만 예. 국익공강을 건너는 셈이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아베 총리의 손을 붙잡고라도 예. 어찌 보면 초조한 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들어가면서까지 예. 회담을 하자고 했던 거는 지소미아 문제 먼저 해결을 하자. 그럼 이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연결을 해서 예. 이 둘만 서로 간에 뭐 막 바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결하고 강제징용 문제는 또 따로 놓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한일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즉각 대응을 했던 불매운동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광 중단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문 대통령의 어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던 저 행보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지성인이든 또는 한일 관계 전문가든 심지어 야당이든 언론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라. 톱다운식으로 풀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이 중요한 건 어떤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톱다운 해결 기대. 그렇죠. 양국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일 정상 최악은 막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극적 타결, 이 부분은 미지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전하고 있네요. 방콕에서 13개월 만에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 사전 약속 없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를 이끌듯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우리 안보에 도움된다면 지소미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 약간 좀 어떻게 유화적이죠. 한일 관계 변화 분위기 속속 감지하는데요. 파국 책임 미루려 명분 쌓기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 관측을 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지금 당장 윤경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지소미아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거예요. 같이 맞박. 어떻게 보면 서로 줄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매우 고약합니다. 지금 다행히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대화에 물꼬를 틀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다만 11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영어로 또 순차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통역이. 그러면은 실제로 오간 말은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 많은 말이 오갔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일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그러면 지소미아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데 일본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11월 23일 0시가 우리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한미 공조,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분담금 아닙니까? 방위비.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잘 협상, 타결이 되어 나가려면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한테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뱉어놓은 얘기들, 특히 여당과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뱉어놨던 뭐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 이런 얘기들을 그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돌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나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나 지금 일본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뭐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진 거는 맞지만 어떤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많은 신문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기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얘기를 좀 가보겠는데요. 박찬주 예비역 대장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죠. 어제도 꽤 묵직하게 좀 다뤄줬는데요. 보겠습니다. 삼청교육대 보내야 막말 쏟아낸 박찬주. 삼청교육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질폭로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서 50대 인권유린 기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삼청교육대를 거론을 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고. 이 말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의 이른바 좀 공관병 갑질 의혹, 그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공관병이 감 따야지 누가 따나.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감나무에 감 뭐 따는 문제, 이런 게 또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공관에서 아들 바베큐 파티엔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혹 해명은커녕 논란을 더 키웠다. 한국당 영입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에 황교안 대표한테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뭐 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를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과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삼천교육대 한마디로 무슨 박찬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이 말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한국당이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어떤 빈칸 내용일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힌트들이 좀 있어요. 박 공관병 갑질 해명한다며 군인권센터 소장 삼천교육대 보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병 감따기하고 아들 공관 파티했다. 그러나 통념 벗어난 건 아니다. 그러자 한국당 일각에서 국민 비공감, 영입 배제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이거는 영입 철회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또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병사들을 해서 사령관을 이렇게 모함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군의 위계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천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기사 두 가지 봤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어제 뭐 발언 내용 좀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 지금 어떤 상황을 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국당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천교육대 한마디로 어떻게 된 박찬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쓰신 분들 한 분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답을 쓰신 게 아마 양지열 변호사신 것 같은데 50 소환한 박찬주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게 예. 그야말로 50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의 악몽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딱 30년이 좀 더 지난 일이네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삼천교육대란 말 한마디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 한 세대 전이라는 걸 딱 드러낸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소환이 과연 본인을 소환한 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50화국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이는 것인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잠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군대를 무력화했다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사실은 그 멀쩡한 군인들에게 감을 따게 한 본인이 군대를 무력화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지만 뭐 감을 그러면 뭐 공관장이 따야겠느냐. 그러면 사병이 뭐 공관장이 상사인데 뭐 공관장이 따느냐 뭐 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감을 따는 업무가 군대의 업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의 업무인데 그럼 공관장이 하겠느냐. 당연히 사병이 해야지. 이 말씀은 성립을 하지만 그 감을 따는 게 자체가 군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본인이 군대를 무력화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 본인이 지금까지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못 받아들이고 있는 한 세대 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50을 소환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자, 이재용 전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부담,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오히려 부담된 박찬주 이렇게 된 거예요? 뜻이? 네. 그 어제 박찬주 전 장관이라고 아니 장군이어야 되겠죠.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오전에 떴습니다. 떠서 그거를 읽어봤어요.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서 사실 느낀 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군인으로서 나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왔구나. 그래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글을 봤을 때는 글을 봤을 때. 근데 저 삼천교육대라는 한마디 또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얼음물로 샤워를 한 것 같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저 어제 그 삼천교육대 저 한마디로 예. 그 앞에 나왔던 그 좋은 글들이 될 수 있었던 어떤 뭐 군인으로서의 어떤 태도, 안보에 대한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 입장에 대한 어찌 보면 굉장히 훌륭했던 부분마저도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게 됐고 또 저거 한마디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굉장히 예. 큰 걸림돌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늦게 이제 예. 작전주를 영입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그 전에는 좀 왈가불가 하다가 지금은 영입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은 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차, 3차 영입 명단인데 거기에는 일단 뭐 빠졌다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근데 뭐 또 완전히 빠진 건 아니다라는 또 설명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예.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고 특히 서울에서 예.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한테는 이건 부담을 떠나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서 그러면 다행인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만약 박찬주 전 장군을 우리가 폭탄이라고 따지면은 예. 안 들어왔을 때 저렇게 터트려 두니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직 들 영입이 정도로 안 된 상태에서 영입이 이런 안 일이 있는 됐고 게 다행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 분명한 것 같지만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이 진짜 힘들게 나오겠지만 지금 쓰신 오히려 부담은 한국당의 부담이 된 이런 뜻이죠? 한국당의 그렇죠. 부담이라면. 오히려 한국당의 부담이 된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어제 저 한마디, 예. 저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자체도 안타깝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만약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들어오지 않고 했다는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한 가지 이재용 전 의원 한국당에 계시니까 좀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좀 네. 궁금한 분이 많으세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2차, 3차 명단에는 빠질 거다. 근데 완전히 인전 뺀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보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박찬주 예비역대령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입 대상에서도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를 미련을 갖고 있다. 아니면 약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예. 과연 황교안 대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황교안 대표가 어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예. 있어서. 예. 그럼 거기에 있어서 코멘트를 달아야 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의 최소한의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속으로는 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정리가 좀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됐다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관련 정서 하나 더 있는데요.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육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 삼천교육대는 사실은 과거 전두환 군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예. 소위 사회 불순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서 굉장히 반인권적으로 해서 한 4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반인권적인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을 그렇게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참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신장시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아니요. 본인을 겨냥해서 삼천교육대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이번에 박상학 변호사께서는 빈칸에 낙동강 오리알된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면은 삼천교육대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저는 박찬주 예. 장군을 예.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뭐 그간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명된 것도 아니고 예. 실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뇌물죄는 무죄를 받았지만 예. 다른 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알려졌지만 부인 같은 경우는 예. 공관병에 대한 폭행 사실이 알려져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을 네.
1호 인사로 영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했는데 예. 이번에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민낯이 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예. 느꼈던 장군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마치 공관병은 감이나 따야 되는 존재고 자기 아들을 공간에서 파티하는 하는 것이 과연 뭐가 문제이냐 이런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예. 그걸 다시 한번 뭐 한 몇십 년 전에 군대의 경험을 다시 한번 소환했고요. 예. 또 결정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인식, 즉, 예. 뭐 그거는 오히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50 검사가 50 장군을 소환한 격기다. 예. 이런 것이 보여줬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전에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거냐 그랬더니 예. 헛웃음을 치면서 배제는 아니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예.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이 귀한 분을 어떻게 대접할지 잘 모르게 됐는데 예. 오늘 어제 그 삼천교육대 한마디로 갑자기 영입을 철회하겠다 또는 뭐 2차, 3차에는 없다 이런 걸 보면 결국 박찬주 씨는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나왔던 저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예. 저하고 같이 그 예전에 그 윤일병 사건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쪽에서 폭로를 하시고 예. 제가 1심에서 거기서 피해 측 대리인을 해서 잘 아는 분인데 예. 굉장히 애국심도 투철한 분이고 군대를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이런 걸로 좀 판별할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군대를 안 갔다 왔다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예. 해명해야 될 게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또. 설명이 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무튼 뭐 박찬주 예비역 대장 그동안 이른바 이제 갑질 논란 여러 가지 사안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재판에서 무죄로 된 것도 있고 뭐 무혐의 된 것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입 대상으로 꼽히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기호 의원께서는 혹 덧붙인 박찬주 이렇게 빈칸을 추정해 주셨네요. 예, 저 역시 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기자로서 또는 뭐 일선의 부장으로서 일을 해볼 때 이 대꾸라는 게 있거든요. 제목은. 대꾸. 삼천교육대 한마디로라는 거에 맞는 대꾸를 저는 혹 덧붙인 박찬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삼천교육대 한마디로라는 앞에 전제어가 없다면 지금 우리 박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딱 저는 공감을 했는데 장군 출신 군인들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한 정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X7이라고 하고 싶은데 장군 출신 군인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한 박찬주 이렇게 저는 제목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군이라는 게 갖는 특유의 조직 문화 때문에 군은요 지휘관 경험을 일찍부터 하지 않습니까? 대위 시절부터. 소위 중2 때 소대장도 있지만 군의 진정한 지휘관은 대위, 중대장, 캡틴이잖아요. 대위 시절부터 그 이후에 영관급을 거치면서 일선의 연대장까지 또는 뭐 참모로서 군에서는 지휘관이라는 걸 경험을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분들을 다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분이 어제 하신 얘기를 보고 단순히 삼천교육대 한마디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사고 구조가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멈춰 있다. 또는 저런 분이 어떻게 육군 대장까지 진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많은 자리에서 지휘관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 좀 심한 인신공격 같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정파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분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느냐 영입을 하느냐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출마를 하느냐를 떠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분의 어제 그 말하는 태도나 사고 구조가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 아직도 일각에서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또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구나. 또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또 분은 뭐 할 얘기 했다. 이게 또 평가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는 걸 보면 뭐 세간의 흔히들 사석에서는요. 누구누구 시절이 더 좋았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아주 포갑적이고 강압적이고 인권 유린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삼천교육대라는 말 이외에도 어저께 박찬주 전 대장이 한 얘기가
참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네 분 답 들어봤는데요. 한 분씩 보면 양지열 변호사는 오공소환한 이렇게 보셨고요. 이재용 전 의원은 오히려 부당. 박상혁 변호사는 낙동강 오리알된. 그리고 윤경호 의원께서는 혹 덧붙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화면에 보겠는데요. 삼청교육대 한마디로 무슨 박찬주 보여주세요. 혹 때려다 덧붙인. 아, 그러면은 윤경호 의원께서 혹 덧붙인. 거의 같은 말입니다. 혹 덧붙인 박찬주. 아까 대꾸 얘기까지 하셨는데 역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건 뭐 직업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혹 때려다 덧붙인 박찬주. 요 내용이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가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총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요. 기획단 단장, 팀장, 간사 쭉 보니까요. 황교안 대표 측근들로 포진했다. 12명 모두 정치인. 2030 세대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당 홈페이지에 반응이 담긴 글들이 올라왔는데 이렇습니다. 고리타분. 고리타분. 뭐 그냥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고리타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정성 필수! 당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으로 집약이 됩니다. 혁신은 공천으로, 또 통합은 자유우파의 대결집으로 귀결됩니다. 여기 뭐 총선기획단 어제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기획단을 발족했거든요. 뭐 숫자는 좀 다르긴 하나 보시면 이렇게 또 비교를 해놨군요.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꼽히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 사실 조국 정국에서 여당 지도부와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 그래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소신이 있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확실히 뭔가 목소리에 좀 다양함을 묻어내. 그리고 청년 세대들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보면요. 뭐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 뭐 그냥 의원들. 그리고 여성 한 명, 청년 세대는 없어요. 그 약간 오늘 이렇게 같이 다룬 기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박상욱 변호사. 예. 민주당인데 소신파 금태섭 의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기 당 홈피에 고리타분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에 그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예. 좀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평가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총선기획단에서 이제 쇄신 얘기는 왜 안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총선기획단 자체는 좀 다양함을 갖췄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 총선 결과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고 예. 뭐 쇄신을 위한 쇄신 여러 가지 움직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준비하느냐가 총선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다. 특히 뭐 그동안 좀 청년 세대들에게 조금 저희들 그 민주당이 뭐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프로게이머 출신의 그 유튜버를 포함해서 예. 다양한 여성, 예. 그다음에 청년 위원장 예. 뭐 이런 분들 다양하게 들어가고 특히 뭐 김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그동안에는 조금 뭐 비판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당에서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뭐 있었거든요. 결이 다르지만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낸다 이런 평가가 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좀 다 당에서 아우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해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타당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예. 좀 적절치는 않지만 예. 굉장히 또 한 번의 또 민낯을 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옆에 계신 우리 이재용 의원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좀 포함하지 않고 전혀 뭐 아주 구태의연한 분들로 좀 다 자리를 채운 것 같아서 좀 야당이 잘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저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제가 특정 의원을 좀 뭐 지목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간에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농지 투기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까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 차리려면 좀 멀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옆에서 박상혁 변호사께서 이재용 전 의원은 뭐 괜찮게 평가를 하시면서 한국당의 총선기획단에서 매섭게 지금 뭐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자면요. 예. 지금 세간에는 그 양정철 원장이 예. 이 모든 총선을 기획하고 있고 이 총선 기획단을 만드는 발족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양정철 원장이 꽤 선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지금 총선 기획단 발족을 보면은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 이게 1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청년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쪽은 없잖아요.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벗어난 지금 총선 기획단이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면면을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발족한 저 인물들의 기준은 지금 세대라든지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순전히 지역을 보고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저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12명 중에 10명이 국회의원들인데 다 각 지역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역 안배를 한 건가요? 지역 안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차에는 이제 확대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꼭 저 총선 기획단을 저 순서대로 했어야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통에 강한 정당이었다면은 아마 저걸 오히려 2차, 3차에 발표를 하고 그러게요. 1차는 오히려 더 이슈, 세대 공감, 시대적인 뭐 이런 정신을 좀 담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박찬주 예비역대장 얘기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총선기획단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재용 의원께 좀 질문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주로 답변이 기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설명을 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좀 묻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마라톤에 심취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 보시죠. 안철수 러브콜 침묵한 채 뉴욕 마라톤 완주.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3시간 59분. 뭐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러브콜은 유승민 전 대표가 보내고 있죠. 빨리 와서 같이 가자라는 건데 침묵한 채 마라톤을 하고 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더는 못 기다려. 유승민 준의 신당 결론 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혁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죠. 이 모임입니다. 의원들. 안철수 행보 상관없이 추진이 구성한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으나 안 오기 때문에 우리끼리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 보시면 3시간 59분 풀코스 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미국에 있죠? 대학에서 지금 방문학자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데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 보시죠. 다음입니다. 자, 요 기사가 원래 좀 하나 더 준비할까 했는데 요걸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톤 뭐 하고 안주승민 같이 얘기했는데 요 얘기요. 요 얘기. 윤경호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안철수 전 대표를 원하는 분들이 누굴까? 유권자일까? 흔히 말하는 국민이요. 유권자일까?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덕분에 원내에 진입했던 옛 국민의당과 관계를 맺었던 정치권 인사들일까? 또 그중에도 많이 분화가 됐잖아요. 과거의 선거 역사를 보면요. 거대 정당 또는
군소정당, 거대 정당에는 당연히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기존의 관행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죠. 군소정당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어질 대선에서 후보가 있는 정당이어야 표를 얻었어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또 한 번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 후보인가, 인물인가, 이거에 따라서 안철수의 값어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신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과 그 지지 세력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목매에 타서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다수의 다중의 지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자는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그 정치권에 이미 발을 들이고 있는 원내외 세력들만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배팅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모습이 또 국회 안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정경심 검찰 출석 요구 불응, 조국 전 장관 소환도 늦어지나.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어떤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뭐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경심 검찰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출석 뭐 조사받으러 오라 이거에 대해 불응을 했답니다. 여기 보면 건강 이유로 불출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각이 있나 보네요. 그러자 지연 전술로 재판 대비 나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는 11일로 구속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검찰이 어떤 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사를 불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시죠.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교입니다. 검찰 유재수 유착 의혹, 금융위 등 압수수색, 감찰 무마, 뇌물수사 속도를 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뭔가를 파악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뭘 처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이거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검찰 유재수 유착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조국 겨냥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 재직 시절 건설사서 금품수 의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후 징계 없이 그냥 물러났다. 뭐 이런 의혹이에요. 그리고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사의 표명,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를 얘기하는 거라서 조국 겨냥하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양절 변호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몸이 불편하면 구속 상태에서 해도 조사를 좀 불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조사 불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커다란 일인 것처럼 열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저는 뭐 이 사건을 떠나서 지금 뭐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구속으로 해서 굳이 연장하거나 할 필요 없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한 거거든요. 검찰도 자꾸 불러서 물어봐서 말로써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물증으로 입증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그걸 또 반증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지난 9월에 일찌감치 기소가 됐던 표창장 관련 수사 자료로 아직까지도 지금 등사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금 석 달이 돼가는데 그걸 사실 이제 수사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왜 그러면 소환 조사를 여러 번 해야 되냐면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기초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있으면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사실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은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는 불구속 수사를 해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서로 주장만 엇갈리는 건데 사람을 구속해서 억압하는 수단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로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에 나와서 얘기 안 하겠다.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기사 몇 가지 봤는데 아무튼 지금 검찰 수사 상황 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어서
글쎄요, 뭐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고유정 관련 기사가 오늘 또 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고유정은 본인은 이건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남편 쪽에서 원래 시작이 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는 무슨 소리?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증거들 많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고유정 계획살인 결정적 증거. 검찰 전 남편 15차례 흉기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우발적일 수 없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 진행 중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범행 현장에 혈흔 튄 흔적 토대로 고 씨 한 번만 본인이 뭐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펜션 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할 때 그런 모습, 통화 태도는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을 한 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피해자 모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범행 직후인 오후 10시 50분쯤엔 자신의 고유정입니다. 고유정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아들이 바꿔주자 고유정은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아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 우발적이라고 할 때 이런 과연 태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주장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의 설명대로 우발적인 사실을 저질렀다면 당황해서 이처럼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증거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또 여기 보시죠. 피해자, 아까 전 남편의 어머니 얘기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양지열 변호사께. 지금 공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유정 측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남편의 성폭행을 반항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 성폭행 반항을 해서 한 번 정도 흉기를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 검찰이 세운 증거들은 뭐냐면 혈흔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각 장소들을 바꿔가면서 무려 15번이나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그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그렇죠. 그리고 혈흔이 남아있다는 건 단순하게 남아있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흉기를 사용했는지까지 좀 짐작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그 15번의 흉기를 휘두른 이후에 잠깐 소개를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이 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펜션 주인이 그 전화로 하니까 그 방에 아들이 이제 전화를 바꿔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아서 침착하게 청소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잘한 얘기를. 과연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태도가 나왔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어제 검찰이 한 거죠. 그런 얘기 다 듣고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재판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고유정과 관련된 기사는 나올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 재판 지금 여러 차례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1심이? 한 가지 이제 어머니 얘기를 잠깐 꺼내주셨으니까 드물긴 합니다만 피해자들의 육성, 피해자 가족들마저도 어제는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고 사실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청주에서 그 현재 남편과의 사이의 의부다들, 그 살해 부분도 경찰에서는 이것도 기소해달라고 제주지검에 이 서류를 넘겨놓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중에 그 사건까지 병합돼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같이 넘길 것 같아요. 더 길어지겠네요, 재판. 그렇게 되면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은 재판은 거의 심리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게 붙는 바람에 같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아마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1심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지금. 아무튼 어제 재판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잠시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아세안, 한중일, 세계 최대 경제 블록. 그러나 인도는 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려서 이름이 깁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줄여서 RCEP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요. RCE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가 된 거죠, 이번에. 15개 국가가 협정문 타결했다. 발효 때는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GDP 1%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성장률 높고 젊은 인구 많은 아세안 시장 접근성이 커지다. 왜냐하면 이런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게 다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의 절반을 차지하는 RCEP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윤기호 의원님, 뭐 아무튼 세계 최대의 사실상 자유무역 지대가 생긴 것이다. 근데 이 RCEP 중국이 주도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예. 지역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리지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10개, 그다음에 한중일, 예. 그리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굉장한 경제 규모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후진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역량으로는 30% 정도 차지하고요. 전 세계 여기 나옵니다. 전 세계 GDP로도 예. 거의 30% 예. 육박합니다. 방금 이 앵커가 잠깐 얘기했던 미국이 주도를 했다가 미국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쏙 빠져버린 TPP라는 그거는 북미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가 한태평양이죠. 위주로 예, 태평양 10개 나라가 했고요. 11개 나라가 최종 서명을 했는데 미국은 빠진 대신에 그건 또 일본이 주도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TPP든 RCEP이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FTA, 그러니까 Free Trade Agreement라는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조금은 단계가 낮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PP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했던 TPP는요. 2018년 12월 말에 체결이 됐는데 지금 RCEP은 체결은 내년이 목표입니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16개국 중에서 인도가 빠져서 15개국만 있는데 인도는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교역 대상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체결이 되면 더 많은 무역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는 정치적으로 내부에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단 뭐 예외를 좀 더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RCEP이 의미를 갖는 거는 처음에 모두의 말씀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메가 FT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EU는 이미 단일 경제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죠. 미국과 북미 나라들, 그러니까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도 나프타라는 이름으로 이미 FTA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권,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권 이렇게 이제 블록화되는데 갈수록 세계는 무역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무역 속에서 서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는 건데 나라마다 유불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메가 FTA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각각의 이 메가 FTA에 빠질 수 없는 그리고 통계를 보면 한국이 사실은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소규모 나라들 또는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 중에 FTA를 우리보다 많이 맺은 나라가 한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수출이 우리 살 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FTA의 적극적인 나라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아까 중국이 주도했고요. 주로 아시아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동아시아 쪽 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한 거라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신경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미국 정부 당국에서 어디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뭐 FTA도 아닌데 뭐 이런 약간 뭔가 좀 낮게 보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또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 이 경제와 무역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 신경전도 벌어지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을 보는 상에서 이게 타결됐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법원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공관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대법원. 이 감사원에 적발되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공사 때 4억을 전용했다. 전용이니까 원래 그 번지수가 아닌 돈을 끌어다가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보시죠. 국회가 공사비 예산을 5억을 깠자 재판 공정성 예산 등을 끌어다가 공간 리모델링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법원 행정처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뭐 이렇게 좀 책정을 했는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너무 많다 액수. 그래서 10억만 해라.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러자 돈이 부족해지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다른 데 항목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요.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재용 의원이요. 네. 리모델링 공사를 굳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 15억 쓴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국회에서 예산 때 깎이니까 다른 데 항목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예산 쓸 때 못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확대 해석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예. 이 공정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예.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보았고, 예. 아까 초반에 나왔던 기사에서 우리가 그 유재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 부분도 굉장히 불법적이고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여기서 갖다가 쓴 돈이, 불법적으로 갖다가 쓴 한 3억 정도 되는 예. 돈이 어디서 갖다 썼느냐. 예.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라는 예산에서 갖다 끌어 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에 써야 될 돈이 빠졌으니까 사실심 충실화가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해석되면 무리일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돈이 더 쓰여가지고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판의 모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만들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누가 그것에 혜택을 받겠습니까?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예산을 갖다 썼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목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물론 공간이 오래되고 낡았을 경우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10억만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다 쓴 겁니다. 좀 줄여서 아껴서 좀 덜 이랬으면 안 됐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감사 결과 보고하면서 그냥 주의 조치를 했어요. 그럼 뭐 주의는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 별다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용 의원님께서 스스로 확대 해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인 법원에서 공관, 대법원장의 공관 사용과 관련돼서 그 비용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기사와 아무 관계없는 조국 전 장관이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이재용 전 의원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보시는 전혀 거네요. 지금.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서 참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게 행정부 일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재판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전용해서 그 시설 비용에 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생산적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저는 국가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권 분립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주문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좀 불법적인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인데 다른 데서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그래서 뭐 주의 조치했는데 글쎄 뭐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는 딱히 내릴 조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이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 들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초미세먼지 WHO 기준의 400배 가스실로 변한 인도 뉴델리. 여기 보시면 초미세먼지 빨간색이 또 짙은 건데요. 인도 보십시오. 중국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는요. 기준의 400배랍니다. 이거 그러니 이렇게 마스크 쓰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수작업입니다. 온통 알록달록한 멕시코의 이 거리, 모자이크도 아니고 이불도 아닌 이건 다 뭘까요?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뜨개질 직물입니다. 털실로 만든 육각형 직물을 이어붙여서 거대한 차양막처럼 설치한 건데요. 그 면적이 무려 2,832제곱미터로 사거리를 빈틈없이 메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됐다는 건데 솜씨 좋은 분들은 이 동네에 다 모였나 보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간송 전형필입니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물인 보화각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사재를 들여 우리 문화재를 사들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1938년 이 보화각을 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독립운동가란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여자 연예인입니다. 앞으로 소주병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절주 정책의 하나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미화하는 듯한 표현도 금지되는데요. 술이 담배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데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수작업입니다. 온통 알록달록한 멕시코의 이 거리, 모자이크도 아니고 이불도 아닌 이건 다 뭘까요?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뜨개질 직물입니다. 털실로 만든 육각형 직물을 이어붙여서 거대한 차양막처럼 설치한 건데요. 그 면적이 무려 2,832제곱미터로 사거리를 빈틈없이 메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됐다는 건데 솜씨 좋은 분들은 이 동네에 다 모였나 보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간송 전형필입니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건물인 보화각이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사재를 들여 우리 문화재를 사들이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1938년 이 보화각을 지었습니다. 이에 문화재 독립운동가란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여자 연예인입니다. 앞으로 소주병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절주 정책의 하나로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미화하는 듯한 표현도 금지되는데요. 술이 담배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데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거둘진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